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제목을 제가 공정성 강화로 출구 만들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용어 그 자체에서 우리가 그 느낌이 오듯이요. 임금에 그러니까 하한선을 그러니까는 정해놓은 거죠. 일정 정도 임금은 최소한 줘야 된다는 의미가 최저임금에 담겨져 있잖아요. 즉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냥 시장에다 맡겨두게 되면은 맡게 될 경우에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가혹한 현실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생계급여를 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연장선에서 저임금 근로자 보호의 연장선에서 특히 저임금 근로에 노출되어져 있는 대상들이 여성 노동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성년이 안 된 아동 노동자들이요. 그런 이제 그 대상들의 어떤 하나의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그러니까는 헌법에서도 최저임금제는 헌법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거죠. 헌법 32조 1항에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못 박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1조도 보게 되면은 목적에 보게 되면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이겁니다. 최저수준 보장이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 이전 사회와 달리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수단을 그러니까는 생계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그 이전 사회는 토지를 소유를 하지 못했던 간에 토지를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소위 생계 조건을 확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자신의 육체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죠. 전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만 살고 그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노동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 1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삶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노동력이 재생산되는데 소요되어지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하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많이 그래도 완화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수십 년간, 지난 거의 한 40년간 20% 이상을 전체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여기서 말하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것은요. 중위임금, 중간에 있는 임금 노동자의 3분의 2도 안 되는 노동자를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라고 OECD에서 정의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0%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한 40년 이상 동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19년 통계까지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19년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17%인데
OECD는 14%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요. 여기서 최저임금은 우리가 시장임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가지고 임금소득을 확보를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시장임금의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의 결정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 4조를 보게 되면요. 근로자의 생계비, 그 다음에 유사 근로자,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를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 기준이요. 반면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 노동자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인 경우에는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고려하고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경제적인 조건들과 더불어 가지고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을 뭘 얘기하냐면요. 사회보장 혜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속에서 임금은 커다랗게 두 가지 임금이 있죠.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의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시장임금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받고 있는 월급 같은 경우죠. 반면에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하나의 소득도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우리가 사회임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 혜택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득은 이 시장임금하고 사회임금의 합으로 구성되어지잖아요. 즉 뭐냐면 사회임금이 높으면은, 즉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시장임금의 의존을 그만큼 시장임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죠. 시장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는 최저임금 인상률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에서 보게 되면요. 사회지출 비중이 GDP 대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나라입니다.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멕시코, 칠레, 이 중남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12.2%인데 OECD 평균이 한 20% 정도 됩니다. GDP 대비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보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사회보장이 취약하니까는 시장임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장임금이 높다 보니까는 임금 수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공공사회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한 1990년대부터 통계가 OECD에 가입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나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혜택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최저임금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했지요. 달성할 수 없음을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 내년 2022년까지도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죠. 그렇죠? 이게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게 되면요.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연평균 10.6%.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9.0%.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5.2%였었고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에 7.4%였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0.3%포인트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포기를 했는가? 사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요. 문재인 대통령만 제시했던 공약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그러니까는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들도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 등 경우도 2022년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1만 원 달성 공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되어집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이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냐면요, 전체 산업에서 10인 미만이요. 그러니까 한 9인까지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보게 되면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때죠. 2016년에 전체 사업장이 41%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45%로 이게 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 고용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겠지만 대체적으로 고용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제조업만 보더라도요, 2016년에 전체의 한 20%였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22%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고용을 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에서 대개 보게 되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력을 많이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장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실 때문에 사실은 중단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요, 표가 뭐냐면은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개념이 지금 표에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요.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상품을 하나 만드는데,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는 한 단위당 그러니까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1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올해 1분기까지 대한민국은 117.55로 17.5%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서 인건비가 17.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4.1%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게 G7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약 55%가 증가한 거예요. 연 한 12% 반올림해서요. 옆에 나라인 일본도 한 37%가 증가하고 연으로 하게 되면 한 8%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OECD 평균을 보더라도 한 56% 이상이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56%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 한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한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뿐이 증가를 안 한 거죠. 그렇죠? 3분의 1 정도뿐이 증가를 안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인건비 증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았던 나라가 핀란드라든가 아일랜드, 그다음에 스위스 정도입니다. 우리가 OECD에서 네 번째로 그러니까는 인건비 증가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임금 증가율이 낮다 보면은 노동자들이 그만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이게 국세청 자료인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별로 봤을 때요, 개인별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 한 2,415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2019년도에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위 40% 정도가 월급으로 계산할 때요. 월급으로 계산할 때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월급 소득 이하를 벌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별 우리가 소득을 봤을 때 한 40%가 조금 넘는 규모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소득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못 벌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그만큼 안 주고 있는 거냐, 그런 사업장도 일부는 있겠지만요,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이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것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풀타임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 수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한 4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노동시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그러니까는 주 52시간 도입을 하면서 좀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2020년도에 1908시간입니다. 1년에요. 이거는 가장 낮은 나라인 독일의 1332시간에 비해 가지고도 약 570시간 정도가 많은 거고요. OECD 평균이 그러니까 한 1687시간이니까요. 이거에 비해서도 한 220시간 정도가 많은 겁니다. 일본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그 장시간 노동을 얘기를 하고 과로사를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얼마 정도요? 310시간 정도가 1년에 연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는 저임금이 현실인데 이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가치가 낮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이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도 을이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을이잖아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을이고요. 을과 을의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이 을과 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불공정한 이 환경을 바꾸어서 그러니까는 둘 다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한 방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요. 금융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금융을 보게 되면요. 금융은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요.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 어려우면은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고 굉장히 고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시간당 결정이 되어졌잖아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차이가 840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임금 보상분이 연으로 따지게 되면요. 연으로 따지게 되면 210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추정을 했을 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용역받아 추정했을 때 한 408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인상을 해줬을 때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8조 6천억 원이 그러니까는 이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올해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임금은 8,720원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1만 원 인상을 할 경우에는 1,280원만큼이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인건비 증가액은 연 한 13조 원이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이 13조 원 증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을 지금 가뜩이나 매출도 잘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들로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의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양자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했을 때요. 자, 우리가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요. 자영업자가의 대출을 보게 되면요. 약 832조 원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1193조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요. 거의 2천조 원 되잖아요. 2천조 원이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1% 연이자라면 얼마죠? 한 20조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자 비용이요. 이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이 소기업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좀 낮춰주게 되면은 금융비용을 1% 낮춰주고 최저임금은 그러니까는 인상을 하는 것을 서로가 교환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어떨까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소득은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임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임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내년도 대선에서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 같은 경우를 도입을 한다면은 소득의 일부분을 그러니까는 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 이전 소득으로요.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을 많이 안 올려도 그러니까는 사실 이 국민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 문제로부터 압박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이처럼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에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사업체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정상화하거나 혹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압박으로부터 좀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최저임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